네. 자, 현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 중에서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이 있는데 통화라는 것은 바로 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폐하고 동전이 돈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또 그 통화를 대용할 수 있는 증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압 수표입니다. 예. 요즘은 이제 5만 원 지폐가 나온 지가 꽤 됐네요. 이제 꽤 됐는데 5만 원 지폐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게 지폐가 만 원짜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게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만 원짜리로 이렇게 뭐 내주고 오려면 너무 힘드니까 은행에서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 그러니까 농협은행이다 그러면 농협은행에서 자기 회사 아니 자기 은행 앞으로 수표를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 그 사용자들은 현금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압 수표를 들고 10만 원짜리를 들고 어디 마트에 가서 내가 5천 원짜리 담배를 산다? 그러면 9만 5천 원 남겨줘요. 왜? 그거 현금이랑 똑같기 때문에. 자, 이것을 바로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그래요. 자기압 수표. 그다음에 당좌 수표라는 게 있는데 당좌 수표는 꼭 타인이 발행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당좌 수표라는 건 뭐냐면은 발행인이 은행이 아니라 기업이에요. 기업. NC백화점 이런 데가 발행한 거. 백화점 같은 데서도 수표 발행할 수 있어요. 예. 그러려면은 이 NC백화점 2000지점이 만약에 수표를 발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NC백화점 2000지점의 주거래은행에서 수표 용지를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다가 거기다가 금액을 기록해가지고 대금을 현금처럼 쓸 수 있어요. 그게 당좌 수표입니다. 기업이 발행한 수표. 마치 뭐하고 같냐면 여기 지금 가계 수표라고는 여기 안 나왔는데 가계 수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도 있어요. 가계 수표. 자, 그 현금과 똑같아요. 나머지 송금 수표, 우편환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도래, 국공채 및 회사채 이자표. 요 나머지 것은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두 번 읽어보실 정도로. 왜냐? 실제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뭐뭐뭐를 하고 자기압 수표를 받았다. 뭐뭐뭐를 팔고 우리 상품을 팔고 그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든가 자기압 수표를 받았다든가 하는 것은 지폐나 동전 받은 거하고 똑같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현금이라는 개념값. 자, 우리가 왜 현금을 제일 먼저 배우냐면요.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리고 당좌자산을 먼저 배우죠. 재고자산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당좌보다는 떨어져요. 당좌자산은 팔 필요가 없어. 그 자체가 현금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것부터 지금 배우는 거예요. 유동성이 빠른 것부터. 현금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가장 빠른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좌 예금. 네, 당좌 예금. 당좌 뒤에 있는 당좌 차월은 뭐냐면요. 당좌 예금이 한도 오버된 거예요. 마이너스 난 거예요. 네. 왜 당좌 예금이라는 건 마이너스도 날 수 있느냐? 우리 개인들도 개인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은 어떤 달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니까 카드 대금이 우리 가족 통장에서 빠져나가도 걱정이 없는데 어떤 달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카드 결제 대금 빠져나가는 통장을 은행에 가가지고 이 한도 설정을 해놓습니다. 뭐 신용에 따라서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겠는데요. 뭐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겠는데요. 뭐 200까지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의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 은행에서 마이너스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대출을 자동으로 일으켜준다. 대출을 자동으로. 그런 제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쓰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기업의 당좌예금이 대부분 다 그런 마이너스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수표를 발행할 때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그 수표가 부도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좌 차월 계약을 맺어놓습니다. 자, 이거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 당좌 예금만 알아두면 돼요. 당좌 예금. 당좌 차월은 자동 대출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다음으로 이 당좌 예금은 현금성이 뛰어납니다. 어떤 것인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현금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이라고 그랬죠. 타인 발행 당좌 수표. 그러면 우리 회사가 당좌 예금을 가입하는 이유는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수표 발행 안 할 회사는 당좌 예금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표 발행해야만이 돈을 찾아요. 그냥 가서 돈 못 찾아요. 수표 발행해가지고 돈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빈 수표 용지를 은행에 가서 받아와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발행 금액을 기재사항을 적어가지고 거래처에다 발행을 합니다. 자, 볼까요? 기업에서는 현금 거래 후 번거로움과 위험을 막기 위해 거래대금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하는데 이때 발행하는 수표가 당좌 수표입니다. 그래서 이 당좌 수표를 받는 회사는 계정 과목을 뭘로 처리하냐면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 수표를 받는 회사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게 현금이냐? 아니에요. 이걸 발행하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 어디에서 돈이 인출이 되느냐면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돼요.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당좌 예금은 현금이 아니다. 왜? 우리가 발행하는 것. 우리가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된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좌 예금에 대한 보충 설명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 예금.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 약정을 맺고 일정한 현금을 입금한 후 당좌 수표를 통해서만 인출이 되는 예금이 당좌 예금이다. 그렇습니다. 당좌 수표를 통해서만 인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이라고 기록해야 돼요. 그러면 당좌 예금을 여러분이 어디다 기록할 것 같아요? 여기 지워버렸네. 네. 당좌 예금. 자,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인데 당좌 예금 여러분 차변에 쓸까요? 대변에 쓸까요? 차변에 쓸 것 같다. 증가했나요?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가요? 나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네모 박스 하나 있는데 여기 한번 미리 잠깐 보면은 우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지급하면 당좌 예금을 대변에 기록. 왜냐하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네, 그런 거 차변 대변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예 그 밑에 것도 봅시다. 우리 회사가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했는데 그 수표가 다시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 우리가 100만 원짜리 당좌 수표를 거래처에다가 우리가 뭐 지급할 게 있어가지고 지급을 했더니 그 회사가 그걸 우리 거래은행에다가 그 수표를 안 쓰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회사 금고에 가지고 있다가 우리 회사한테 뭘 지불할 게 있는데 그걸 다시 가져왔네? 그럼 우리 회사 당좌 예금에서 안 빠져나갔으니까
이날은 빠져나간 줄 알고 대변의 당좌예금 감소를 시켰으니까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당좌.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런데 요 밑에 거는 현금이에요. 왜 밑에 거는 현금이냐? 타인. 자, 위에 거는 우리가 발행한 거. 밑에 거는 두 개는 타인이 발행한 수표라는 거예요. 타인이 발행한 것 수표는 언제나 현금입니다. 우리 통장하고 관계가 없어. 다른 회사가 발행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 당좌 예금 계좌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잖아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언제나 현금이에요. 그게 언제나 현금. 우리 회사 통장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지급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 그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수취라는 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현금. 우리가 발행한 게 아니니까. 예,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 많이 헷갈려요.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딱 한번 정리가 잘 되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은 언제나 당좌 예금이고, 왜냐?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 당좌 예금 통장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당좌 예금이고. 네. 그리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그걸 우리가 타인 발행이라고 하는데, 다른 회사가 발행했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나 현금이다. 네. 그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아까 당좌 차월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당좌 차월은 결산할 때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대체한다는 말은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좌 차월은 결산 때의 재무 상태표에 우리가 지금 당좌 자산을 배우는데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은 아예 안 나타나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무시해도 돼. 예. 기중에 마이너스로 쭉 돼 있어. 근데 결산할 때까지 돈을 메꾸지를 못했어. 자, 우리 회사가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당좌예금 지금 잔액이 부족해가지고 마이너스 200만 원이 돼 있어요. 마이너스 200만 원. 그러면 당좌예금 통장이 지금 마이너스 200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무 결산 12월 31일 시점에도 그렇게 돼. 그러면 결산서에 당좌예금 마이너스 200만 원 이렇게 안 적고 당좌예금을 제로로 해놓고 제로 영원 없다 해놓고 이걸 부채로 돌려놓는다. 이걸 단기 차입금은 부채. 아시겠죠? 그래서 당좌 차월은 여러분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실제로 별로 안 써요. 계정 과목으로. 자, 세 번째. 당좌 자산의 세 번째 나타나는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예. 돈이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인데 어떤 예금이냐면 은행 예금 중에서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입출금이 아주 자유로운 예금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아마 개인들도 학생들도 보통예금 통장 하나씩 있죠. 뭐 학교에서 뭐 돈을 이렇게 넣고 빼고 할 때. 자, 그래서 보통예금 회사마다 다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네. 큰 회사일수록 은행별로 다 있어요. 은행별로. 네. 그래서 보통예금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보통예금. 네. 뭐 현금도 많이 나옵니다. 현금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별로 설명할 게 없어. 보통예금. 여러분이 항상 보통예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찾아가지고 차변에 쓰실 겁니까? 대변에 쓰실 겁니까? 차변에 쓸 거죠?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우리 회사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자산 증가니까 차변. 만약에 8월달 전기요금을 오늘 한국전력에
우리 회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보통예금 어디에 기록할 거예요? 대변이죠. 그 판단만 할 줄 아는. 자, 많이 나오지만 이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이라는 부분. 자, 지금까지 나온 것도 현금성 자산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요 세 개였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거기에다 플러스 요거 여기까지 딱 끊으면 돼요. 단기 금융 상품. 여기 이게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읽어보면은 취득 당시 괄호 속에 있는 건 무시하고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금융 상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상품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팔고 있는 상품이라는 뜻이잖아요. 말하자면 당좌예금, 보통예금도 상품이에요. 금융회사에서는 그걸 고객이 와서 계좌 하나 만들면 그건 상품을 가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가보면 이런 보통예금 이런 것만 있느냐? 다른 상품도 있어요. 예, 다음 페이지 아마 나올 텐데 뭐 기업 어음이라든가 CD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상품이라는 건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통예금이다, 뭐 당좌예금이다, 일일이 다 구체적인 이름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근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우리가 뭘로 처리한다?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거. 그래서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묶어서 표시할 수 있어요. 묶어서.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의 특징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 3개월 내에 가치 변동이 뭐 크게 나겠습니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금융상품 중에서 주식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 주식은 포함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아까 여기 조건이 뭐였어요? 만기가 3개월 이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주식에 만기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이 없는 거예요, 주식은. 그런데 유가증권 중에 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고 회사가 발행한 것이 사채고 그래요. 채권이라는 것은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야 그 채권에 표시된 금액을 발행한 회사나 발행한 국가가 돌려주죠. 그래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거기 채권에 표시된 금액 받을 수 있어요. 발행하면. 따라서 채권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주식은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채무증권. 이게 채무증권이라는 게 지금 얘기했던 채권이에요. 채무증권을 두 자로 줄이면 채권이 되는 거예요. 채무증권.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채권 및 단기 금융상품의 만기는 재무상태표 결산일 현재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취득 시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취득했으면 오늘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면은 그것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해 가지고 계정 과목 처리해라. 결산일 기준이 아니다 하는 거 기억하셔요. 왜냐면은 우리가 시험에서 이게 지금 수험서거든요. 수험서. 시험 보는 사람을 위한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뭐 필기 시험을 본다든가 이럴 때 착오하기 쉬운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3개월, 1년을 얘기할 때 기준이 되는
그 기점이 있잖아요. 그 기점이 대개 결산일 기준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결산일 기준으로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유동부채라고 하거든요. 유동부채. 근데 이거 현금성 자산은 결산일 기준이 아니에요. 취득일 기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취득 당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에 있는 현금 과부족. 요거는 임시 계정입니다. 쓰긴 써요. 근데 임시로 운영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당좌 차월도 결산서에는 안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버리니까. 여기도 말이죠. 이 임시계정이라는 것은 현금 과부족도 재무제 표현을 안 나타나요. 당좌 자산으로 절대 안 나타납니다. 왜 안 나타나느냐? 이게 현금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한번 볼까요? 장부의 현금 잔액이 현금의 실제 잔액과 일치해야 하나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 도난 등의 이유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심각하잖아요. 장부에는 돈이 현금이 50만 원 있다고 돼 있는데 퇴근할 때 금고 보니까 35만 원밖에 없어요. 15만 원이 딱 빈 거야. 15만 원이.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거 밝혀내야 되죠. 예, 15,000원도 아니고 15,000원이라고 해도 밝혀내요. 예, 하여튼 원래 딱 맞아야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요. 만약에 오늘 퇴근할 때 이건 더 많다 그러네. 실제 현금이. 예. 장부상 현금하고 실제 현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장부상에는 35만 원인데 장부상에는 현금이 35만 원으로 돼 있어요. 퇴근할 때 금고 확인해 봤더니 50만 원이야. 그러면 15만 원을 딱 내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쉽게 맞춰질 수 있겠죠.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실제 현금을 건드리면 안 돼. 언제나 뭘 건드리냐? 장부를 건드립니다. 분명히 장부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내일 출근해서 맞춘 다음에 회계 처리하죠. 알아보면 돼.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혹시 나보다 높은 사람이 금고 열었는지 출근해가지고 다 확인해보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현금과 부족 잘 실제로는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건 교과서니까 원래 써야 돼요. 안 맞으면 퇴근할 때 현금하고 시제가 안 맞으면 이렇게 회계 처리 해놔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 자, 장부를 고쳐야 되니까 15만 원을 자산을 현금을 늘려놔야죠. 지금 금고 속에 15만 원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부를 고쳐야 돼요. 차변에 현금 15만 원. 사장님이 지금 나 모르게 살짝 금고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15만 원을. 근데 대변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 그 원인을 몰라. 그래서 임시 계정인 현금 과부족. 현금이 부족하니까 이 계정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쓰는 임시 계정이다. 예, 이렇게 만들어 놓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밝혀지면 다음날 또 이걸 수정하고 또 5일 후에 밝혀지면 5일 후에 하면 돼요. 그런데 결산일까지 안 밝혀졌대요. 예, 영영 이제 이게 밝혀질 수 없는 아주 숙제로. 몰라. 15만 원이 이게 무슨 돈이지. 그러면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이니까 이거 대변에 15만 원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잔액이 생기잖아요. 잔액이. 이게 합계잔액시산표에 대변에 15만 원 잔액이 생겨 있다. 그래서 차변에다 15만 원을 회계 처리해버려야 돼.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마감이 되면서 제로가 돼버리겠죠. 차변 대변 똑같이 만들면 0이 되잖아요. 우리 회계 순환 과정에서 연습해봤죠. 장부 마감하면서. 0이 돼버리면 현금 과부족은 안 나타납니다. 잔액이. 그 대신 대변에다가 모르겠다. 자비. 원인 모를 돈이다.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요 스토리를 알아두세요. 요 스토리. 자, 그러면 중간에 원인이 밝혀졌을 때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15만 원의 원인이 안 밝혀졌을 때는 자비익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8월 16일 날 현금 15만 원을 이렇게 회계 처리했습니다. 뭐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과부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17일인데 그냥 출근했어요. 8월 17일 날 현금 과잉 금액 15만 원은 설봉 유통에 외상대금이 입금된 수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장님이 설봉유통에 수금을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금고에 넣어놓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현금 과부족을 반대쪽에 기록해가지고 잔액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던 대금은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요. 매출 채권이죠. 이렇게 회계처리해요.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이제 자산에서 배우거든요. 지금 당좌 자산에서 배울 거예요. 곧 뒤에 금방 나와요. 아니,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가면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받을 돈을 뭐가 하나 빠졌다, 글씨가 상처가 빠져. 자, 사장님이 처음에 이 얘기를 하고 거기다 넣으셨으면 담당자가 이렇게 회계 처리했겠죠. 이렇게 이날 그냥 사변에 현금 15만 원 자산 증가, 외변에 외상 매출금 15만 원 자산 감소. 외상대금 받으면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이렇게. 근데 사장님이 말을 안 하고 넣어놓는 바람에 이 과정이 있었던 거죠. 현금 과부족이라는 것이 생겼다가 없어진다. 아시겠죠? 안 밝혀지면 이 자리가 자비익이 돼요. 언제까지 안 밝혀지면? 결산일까지 안 밝혀져요. 자, 우리 책에 그 밑에 있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 반대가 뭐냐? 잡손실이 나는 거예요. 잡손실이.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부족해. 현금 15만 원이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어요. 예. 그럼 담당자는 남은 것보다 더 좀 안 좋죠. 예. 그러면 부족하니까 내 지갑에 있는 돈 넣어주고 그냥 끝내버릴까? 안 됩니다. 그래서 장부를 고쳐라, 이거예요. 장부를.
금고를 고치지 말고 장부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 모자라니까 장부에서 빼줘야죠. 근데 무슨 돈이 나갔는지를 몰라. 그래서 대변의 현금 과부죠.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날 그 15만 원을 사장님이 거래처 선물비로 선물 사서 갖다 주려고 가져갔대요. 그 다음날 영수증을 가져왔어요. 15만 원짜리 선물 영수증. 그러면 그 다음날 여기다 차변에 접대비 15만 원, 대변에 요거 와가지고 현금 과부죠. 15만 원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하면 돼요. 끝까지 안 밝혀졌다. 12월 결산일까지. 그러면 그건 잡손실. 뭔가 썼을 텐데 모르겠다. 잡손실. 네, 요거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단기 금융상품은요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1년 이내에 아까 조금 전에 취득시 만기가 3개월짜리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데 그럼 그거 단기 금융상품에 해당되겠네요? 물론 해당되죠. 단기 금융상품 중에서도 그것은 따로 현금성 자산으로 따로 분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은 다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은. 그 중에서도 3개월 이내인 것,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은 따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현금성 자산 외에 어떠한 상품들이 있느냐? 1년짜리 정기예금, 또 1년짜리 정기 적금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개인들도 돈이 좀 목돈이 생기면 1년짜리 정기예금 한번 넣어놓죠. 예. 또 내가 적금 길게 늘지는 내가 이 회사 그만둘지도 몰라. 그러니까 짧게 한 1년씩 적금을 분단 말이에요. 예. 또 중간에 해약하면은 내가 능력 안 돼서 해약하면 손해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단기 금융 상품이죠. 정기예금, 정기적금 1년 이내 거. 네, 아시겠죠? 그다음에 기타 단기 금융 상품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금융상품인데 양도성 예금증서 CD라는 것이 있고요. 종합자산관리계좌 CMA라는 게 있고 MMF라는 것도 있고 환매채라는 것도 있고 기여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 등이 모두 기타 단기 금융상품인데 만기가 1년 이내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것은 글쎄요 많이 못 봤어요 아직까지. 네, 그러나 이런 것도 단기금융 상품이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는 단기금융 상품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주식과 사채, 공채가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요. 유가증권인데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을 했고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샀다. 아니면 사채를 샀다. 아니면 공채, 국채나 지방채 이런 채권을 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목적이 내가 이거 단기간 내에 우리 회사가 이거 이익을 실현할 거야. 여기서 단기간은 1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1년 이내. 그러니까 사실 1년도 굉장히 긴 거죠. 그러나 최대 1년. 최대 1년. 그리고 두 번째,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뭐냐? 거기 괄호 속에 보면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해야 된다.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으려고 사긴 샀는데 우리 회사가 산 게 이번에 금년도 2019년도에 처음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예. 지금까지 2019년도에 거래가 한 번도 없었어. 우리 회사가 산 게 처음 거래. 그러면 우리 회사가 팔려고 할 때 사는 사람이 금방 나타날까요? 그런 것은 시장성이 없는 겁니다. 시장성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매수 매도가 빈번해야 돼요. 예. 빈번하다는 것은 그래 글쎄요 뭐 빈번하면 선생님 하루에 한 번 거래가 있어야 되나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있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적어도 1년에 수회에 관한 거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내놓으면 팔 수 있을 매수자가 있어야죠. 매도자가 내놓으면 매수자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가증권. 이걸 뭘로 봐냐? 단기 매매증권. 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에 관한 회계 처리 세 가지 단계군요. 세 가지 단계로 나오는데 요거 네.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FLT 1급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개정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취득, 평가, 처분 다 중요합니다. 자, 첫째, 취득할 때. 취득이라는 것은 이 유가증권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간의 매매 목적으로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돼요. 얼마 주고 샀니?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10만 원이에요. 현금으로 샀으면 현금이 10만 원이고 그 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면 보통예금이 1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주식값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사면서 수수료가 나갔대요. 수수료가 10,000원 나갔다. 그러면 이건 비용 처리하면 돼요. 수수료 비용. 그런데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하고 관계 있는가 봤더니 투자 활동이거든요. 예, 투자 활동.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런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유가증권을 사고 팔므로써 발생하는 그런 수익은 전부 영업 외적인 수익입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이 개정 과목이 800번대도 있고 900번도 있는데요. 예, 코드 번호가 달라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이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면. 그러면 돈이 얼마 나왔을까요? 11만 원 나왔겠죠, 현금이. 여기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미안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은 네, 단기 매매증권은 10만 원이고 수수료 비용은 10,000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곧 알게 되는데요.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게 뭐 비용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뭐 취득 원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 지금 10만 원이 단기 매매 여기서 만약에 이때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원가는 10만 원일까요? 11만 원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물었어요. 네. 자, 이 거래에서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원가가 10만 원입니까? 15만 원입니까? 아니, 11만 원입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 여기 우리 앞에 계시죠. 얼마일까요? 취득 원가. 둘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10만 원에 샀다고 그래야 돼요? 취득 원가가 10만 원이라고 그래야 돼요? 11만 원이라고 그래요? 11만 원이라고 해야 된다? 아닌 것 같은데. 자, 11만 원의 자산이 감소했지만 그 중에서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건 10만 원. 그럼 10,000원은 뭐지? 비용 처리한 거예요. 무슨 비용? 단기 비용. 2019년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취득원가 얼마요? 하면은 10만 원입니다. 이것이 이게 딱 단기 매매 증권만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따로 띄워서 비용 처리한다는 거죠. 그게 앞으로 하나도 안 나와. 이제 그런 건 절대 없어. 이제 앞으로 이 페이지 뒤에 그런 거는 이제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뒤에 보시면 모든 거,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이 취득할 때 뭐 수수료가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다, 취득할 때 뭐가 들어갔다, 심지어는 취득할 때 세금 냈다 이런 거,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거 전부 자산, 그 자산에다가 더해버려요. 비용 처리를 안 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전부 그렇게 될 거예요. 유독히 이것만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단기 회계기간 안에 처분할 것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뭐 자산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처분 이익에서 그거 차감하느니 그냥 뭐 들어가는 비용 처리 해버려도 나중에 여기 처분할 때 이익이 실현될 때 단기에 실현되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아마 판단을 했을 거예요. 회계 기준원에서 단기 매매증권은 거의 다 당해 회계 기간에 처분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한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 처리에도 무난하다. 그런데 다른 자산들은요. 다른 유형 자산들은 처분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쓰려고 사요. 가지고 쓰려고. 만약에 상품이다. 저는 상품이다 그러면 상품은 사서 팔 거예요. 사서 팔려고. 팔려면은 원가 계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이 저 공기청정기를 저게 원래 2천에서 사면 70만 원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가면 65만 원이래. 용산 전자상가에서. 그래서 내가 차를 몰고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주차비 10,000원 지불하고 또 65만 원에 사가지고 집에까지 왔어요. 기름 넣었는데 3만 원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4만 원이 들어갔어. 4만 원. 그러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주차비 10,000원 들어갔지, 기름값 4만 원 들어갔지. 저 65만 원에 사온 거나 그냥 2,000원에 70만 원 주고 사는 거나 뭐예요? 같다고 봐야 되죠. 그게 바로 원가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산들, 그런 판매를 목적으로 사는 재고자산이든 아니면 사용하려고 사는 건물이나 토지든 간에 사면서 들어가는 모든 재비용은 취득원가에 넣어야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해줍니다. 요거만 빼줘요. 요거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뒤에서 이제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단기 매매증권만이 취득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비용 처리한다더라.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앞으로는 나머지는 다 합칠 거예요.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평가하는 거, 처분하는 것까지 설명드릴게요.